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문헌, 고금소총에 실린 이야기 가운데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목은 바로 은혜를 베풀어 화를 면하다입니다. 아주 오래전 산세가 깊은 어느 한 시골 주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작은 온정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때는 조선 중엽의 일입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지방, 산과 산 사이를 굽이굽이 이어가는 외딴 큰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길은 여러 고을을 잇는 길목이었지만 인적이 드물고 날이 저물면 어둠이 사방을 삼켜버리는 무서운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 길가 한편에 지붕이 낮고 담벼락이 허름한 주막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막의 이름도 따로 없었고 내걸린 것이라곤 바람에 찢긴 낡은 천조각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오가는 장사꾼이나 나그네들에게 이 주막은 유일한 쉼터였습니다. 비를 피하고 허기를 달래고 지친 몸을 누일 수 있는 곳. 그것이 이 주막이 여기에 꼭 있어야 할 이유였습니다. 주막의 주인은 나이 40을 간 넘긴 사내였으며 체구는 건장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으며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손님을 대할 때만큼은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최가라 불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주막 주인이었지만 이 최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무서운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도둑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장터를 돌며 남의 물건을 훔치고 길손에 보따리를 터는 일을 일삼던 자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서서히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지자 직접 나서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주막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해낸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손님이 주막에 들어오면 최가는 손님의 짐 보따리와 행색을 슬쩍 살핍니다. 배 몇 바리를 짊어진 상인이라든지 허리춤에 돈주머니를 묵직하게 찬 장사꾼이라든지 그런 손님이 눈에 띄면 최가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슬그머니 주막을 빠져나갑니다. 그러고는 근처 산속에 숨어 사는 도적 패거리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막에 짐 많은 손님이 묵고 있다. 어서 와서 처리하라. 그리하면 밤사이 도적들이 내려와 손님의 짐을 빼앗았고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얻은 물건을 나중에 팔아 그 값을 나누어 갖는 것이 최가와 도적 두목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일이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졌기에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주막의 일꾼도 길을 오가는 나그네들도 알 리 없었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최가의 아내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가의 아내, 그녀의 이름은 혜선으로 예전에 왕을 모셨던 궁녀의 자손이라고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그저 안주인으로 불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호칭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단함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막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밥을 짓고 술을 빚고 손님을 맞이하고 방을 치우는 일까지. 고된 노동이었지만 불평 한마디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남편 최가는 그녀에게 말 한마디조차 다정하게 건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고된 일을 해도 남편은 돈을 제대로 쥐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막에서 거두어들이는 돈은 모두 최가의 손에 들어갔고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는 물어볼 수도 없었지만 허구한 날 노름으로 다 잃고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도적들과 나누는 몫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그녀는 알고 있었지만요.
그녀에게는 어린 자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막 두어 살이 된, 눈이 초롱초롱하고 웃음이 예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제대로 건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변변찮았고 입힐 것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살을 애는 바람이 날마다 불어오고 발 디딜 땅이 꽁꽁 얼어붙어 돌처럼 단단해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발에는 버선 하나 없었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흙바닥을 딛고 다니다 보니 어린 발꿈치가 트고 갈라져 피가 흘렀습니다. 아이는 아프다 말도 못하고 그저 칭얼칭얼 울기만 했습니다. 안주인은 그 아이를 안고 달래면서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식에게 버선 한 켤레도 만들어 신길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서러웠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서쪽 산 너머로 뉘엿뉘엿 기울고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 무렵 주막 마당에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짐꾼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맨 앞에 선 사내는 나이 50을 바라보는 상인이었습니다. 인자한 눈매와 두터운 손의 주인인 그는 배 서너 바리를 짐꾼들에게 나누어 싣게 하고 자신도 허리춤에 묵직한 돈주머니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배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 종일 먼 길을 걸어온 탓에 몸이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이 주막에서 쉬어야겠다. 그는 주막 안으로 들어서며 안주인에게 저녁밥과 방 하나를 청했습니다. 안주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밥상을 차리고 술 한 사발을 내왔습니다. 상인은 밥을 먹으면서 주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구석진 아랫목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안주인이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두드려 달래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발이 그만 상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두어 살짜리 아이의 발이 맨발인데다가 발꿈치가 갈라지고 터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상인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더 이상 입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맨발이 눈에 밟혀 저절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어린 것이 얼마나 추울까? 저 터진 발은 또 얼마나 아프단 말이냐? 밥상을 다 물린 뒤 상인은 안주인을 불렀습니다. 이곳에서 아낙네 혼자서 장사하는 겁니까? 해서는 갑자기 상인이 걱정스런 말투로 물어오자 가슴속에서 슬픔이 올라왔습니다. 아닙니다, 손님. 어찌 이 외지고 험한 곳에서 저 혼자 장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부터 바깥 창반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딜 갔습니까? 휴, 그러게 말입니다. 거의 주막에는 붙어 있지를 않고 허구한 날 노름방만 찾아가니 내 속이 말이 아닙니다. 아마도 늦은 밤이 되면 돈이 다 떨어져서 들어오기는 할 겁니다. 내 보아하니 장사도 곧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의 발이 저렇게 되도록 버선 하나 못 사 신기는 겁니까? 그리 말하여 상인은 자신의 짐 보따리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러고는 배 몇 자를 꺼내어 안주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배로 아이의 버선을 기워 신기도록 하시오. 내 차마 그 아이의 맨발이 터져 피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없구려. 해서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여태껏 이 주막에 들른 숱한 손님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선뜻 온정을 베풀어준 이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목이 메어 말이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서는 배를 품에 꼭 끌어안고 아이를 달래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생각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혜선이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가슴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무언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상인은 방으로 들어가 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탓에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쉽사리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낯선 주막에 낯선 방, 바람 소리가 창호지 사이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한편 바깥에서는 주인 최가가 막 주막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노름방에서 돈을 다 잃고 투덜거리며 들어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다가 한 손님의 짐이 무척이나 두툼한 것을 보았습니다. 최가는 경력이 경력인지라 손님의 짐 보따리를 슬쩍 보는 것만으로도 단번에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배 서너 바리에 돈도 꽤 되어 보이는구나. 오늘은 제대로 한 건 하겠어. 최가의 목구멍으로 침이 꼴깍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가는 밤이 깊어 인기척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슬그머니 주막 문을 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주막에서 한 고개 넘어 산속에 자리한 도적들의 소굴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두목을 비롯해서 수십 명의 도적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최가는 두목에게 귓속말로 오늘 밤의 표적을 알렸습니다. 두목, 배 서너 짐의 돈도 두둑하게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깊게 잠들 것 같으니 오늘 밤이 기회입니다. 두목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가는 다시 주막으로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리에 드러누웠습니다. 이제 밤이 무르익어 도적들이 들이닥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안주인 혜선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곁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아까 상인이 내밀어준 배 조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내 차마 그 아이의 맨발이 터져 피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없구려.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혜선의 머릿속에는 오늘 밤 이 주막에서 벌어질 일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저 착한 상인이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어쩌면 목숨까지. 혜선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상인의 방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손님, 주무십니까? 나직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상인은 아직 잠이 들지 않았던 터라 바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혜선은 주위를 살피더니 방 안으로 들어와 목소리를 한껏 낮추었습니다. 손님, 지금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밤 손님께 큰 위험이 닥칠 것입니다. 상인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혜선은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이름과 산속 도적 두목의 이름, 그리고 지금껏 이 주막에서 벌어져 온 일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막을 거쳐 가다가 화를 당했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말입니다. 오늘 밤 손님께서는 반드시 가진 돈과 짐을 빼앗기고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단단히 단속하고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상인은 잠시 넋을 잃은 듯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혜선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소? 지금 당장 떠난다 한들 도적들이 사방에 깔려 있을 것이 아니오. 무슨 방도가 없겠소이까? 혜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손님, 혹시 수중에 관하에서 도장을 찍어준 문서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속일 수가 있습니다. 상인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무릎을 탁 쳤습니다. 때마침 상인은 이웃 고을에서 다른 마을로 전해달라고 맡겨온 공문서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고을 원님의 관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상인은 그 문서를 꺼내어 혜선에게 내밀었습니다. 혜선은 촛불 아래에서 그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문서 끝에 제 남편의 이름과 도적 두목의 이름을 적어 넣으십시오. 그리고 주막 일꾼에게 이 문서를 보여주십시오.
일꾼은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도장 찍힌 문서에 이름이 적혀 있으면 을의 숲의 문서인 줄 알고 겁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면 불이 나게 남편에게 달려가 알릴 것이고 남편은 또 도적 두목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오늘 밤만큼은 그들이 겁을 내고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붓을 들었습니다. 문서 끝자락에다 혜선이 일러준 두 사람의 이름을 또렷이 적어 넣었습니다. 상인은 문서를 들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주막에서 일하는 일꾼을 불렀습니다. 일꾼은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상인은 태연한 표정으로 문서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웃 고을 원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보거든 연락을 하라 하셨다네. 혹시 이 이름들을 자네가 알고 있는가? 일꾼은 눈을 가늘게 뜨고 문서에 찍힌 관인과 이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자를 정확히 읽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자기 주인의 이름과 두목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다 관인까지 떡하니 찍혀 있었습니다. 일꾼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관아에서 주인 어른을 잡으러 나선 게로구나. 일꾼은 모릅니다. 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곧장 최가가 있는 곳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을 뛰어 주인 최가를 찾아간 일꾼은 최가에게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주인님, 관아에서 주인어른 이름이 적힌 문서를 가진 자가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무래도 잡으러 온 것 같습니다. 최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관아 문서에 자기 이름이 올랐다는 것은 곧 관포청에서 자신을 쫓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산속으로 달려가 도적 두목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적 두목도 자기 이름이 숲의 문서에 올랐다는 말을 듣자마자 낯빛이 변했습니다. 오늘 밤은 안 되겠다. 당장 물러서라. 그리하여 산속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도적 패거리들은 그날 밤만큼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막 안에서 상인은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조여들었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마침내 창호지 너머로 희부옇게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닭이 울었습니다. 상인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짐도 돈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짐을 추슬러 길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니 안주인 혜선이 마당가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뚜렷한 안도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인은 혜선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덕분에 목숨을 건졌소.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소. 혜선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께서 먼저 배를 내주셨습니다. 저는 다만 그에 대한 보답을 했을 뿐이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새벽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상인은 길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혜선은 아이를 품에 안고 주막 앞에 서서 그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발에는 밤새 손질한 듯한 작은 버선이 곱게 신겨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귀 기울일 만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상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저 지나가는 길에 아이의 맨발이 안쓰러워 배 몇 자를 내주었을 뿐입니다. 아무런 계산도 없었고 그 행동이 자신의 목숨을 살릴 것이라는 기대는 더욱더 없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인정,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주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남편에게 들킬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안위보다 상인의 목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온정을 받은 데 대한 그녀 나름의 보답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친 상황에 있어도
진심 어린 온기 하나가 그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고금소총의 원문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 손님은 한때의 측은한 마음에 배 몇 자를 아끼지 않고 온정을 베풀었기에 그로 인하여 화를 면한 것이었다. 넉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참아 볼 수 없어서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작은 마음이 생명을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가진 것 조금을 나누었을 뿐인데 그것이 돌고 돌아 자신을 지켜주더라는 것이 참으로 인상 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손을 내밀었던 순간, 그 순간이 훗날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마음은 어딘가에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나치기 쉬운 작은 온정 하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담집 고금소총에 실린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욱 흥미롭고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